미국이 50조 원을 들고 왔지만 그들은 거절당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제 돈이 곧 명령이 되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이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국제정세와 경제 동향을 분석해왔죠. 데이터는 차갑고 명료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하지만 2023년 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가진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예측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죠. 제 집무실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받은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죠. 미국 국방부 산하의 한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50조 원이라는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무려 369억 달러, 한국 해군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파격적인 액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계약 규모를 넘어 미국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한국의 대규모 함정 건조를 맡기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제안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전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법칙을 가져왔습니다. 생산은 반드시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즉시 의문부호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본토 생산은 필연적으로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핵심 부품은 미국산만을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더 가혹했습니다.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산 부품이 더 우수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산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숙련된 제조업 생태계와 협력업체들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제가 들고 있던 페니 책상 위 서류를 스쳤습니다. 미세한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꽤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국 내 생산과 동일한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내야 한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였습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규칙을 따르라.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사실상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미국으로 통째로 옮겨와 자신들의 방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돈은 그들이 냈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그들 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돈이 곧 권력이라는 오래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펜 끝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제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데이터는 명료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오만은 제 오랜 믿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제안이 거절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에 자신의 질서를 각인시켜온 초강대국의 오만이 그 어떤 수치보다도 명확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회의실에 가득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정말 이 제안이 거절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까? 이토록 오만할 수 있을까? 불과 며칠 전 그들은 저에게 꽤 친근한 미소를 보이며 악수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이런 압도적인 태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그때의 악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답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귀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짧고 명료했습니다. 어떠한 감정적인 반응도, 논쟁도, 심지어 흥정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거절. 저는 그 문장을 모니터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거절한다.
이 두 글자가 제 눈앞에서 번개처럼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던 김대리가 나직하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 박사도 놀란 눈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니터 속 문장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거절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지닌 오랜 착각, 즉 돈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국제관계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뿐이다. 이 단순한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분석해왔던 수많은 데이터, 국가 간 역학관계에 대한 제 모든 이론들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그것도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제시한 제안이 이렇게 아무런 주저함 없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딜 실패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이 박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도 저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처음으로 돈이라는 무기 앞에서 거절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들이 제공하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필요로 하는 자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능력을 가진 자였고 더 이상 그 능력을 돈의 명령 아래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절은 단순한 아니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의 규칙에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국제 정세의 오랜 방정식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안이 거절되었다는 소식은 제게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밤새워 관련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무엇이 미국을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 표면적으로는 해군력 강화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와 통계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여전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내에는 더 이상 대형 함선을 건조할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 이 한 문장이 제 눈앞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에 더욱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동안 간과했던 사실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산업 인력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숙련된 용접공, 선박 설계 전문가,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할 엔지니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울 젊은 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의 오래된 믿음, 즉 미국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생산 생태계는 마치 오랜 가뭄을 겪은 땅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주도했던 그들의 제조업 기반은 지난 수십 년간 서서히 침식되어 왔습니다. 값싼 해외 노동력과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면서 자국 내 생산 능력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끊어진 공급망, 그리고 사라진 하도급 업체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생산 공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빌딩 숲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약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군사력을 뒷받침할 생산 능력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인식이 저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습니다. 핵잠수함,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이 모든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제국이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현실로 바꿀 능력이 없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냉엄한 진실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결과였습니다. 제조업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 금융 및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조 재편,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만 집중하는 기업 문화가 낳은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제가 서류철을 넘길 때마다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미국 제조업의 씁쓸한 현실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은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을 실제 함선으로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눈앞의 효율성을 좇아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겼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백은 단순히 함정 몇 대를 건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초강대국의 근간을 흔드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신화가 눈앞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오래된 믿음과 새로운 데이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좌절했습니다. 한국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였던 유럽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주요 조선 강국들의 산업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언제나처럼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혁신적인 기술 로드맵,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크롤을 내릴수록 점점 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실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언제나 찬란한 설계도와 화려한 비전이 있었지만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낼 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띄워진 유럽의 한 조선소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때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을 거대한 작업장은 이제 낡은 크레인과 녹슨 철골 구조물만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인적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기계들은 멈춰 있었으며 공장 내부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두뇌는 가지고 있었지만 근육을 잃어버렸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조선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의 통계 자료들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서방 세계는 제조업에서 금융 및 서비스업으로 경제의 중심축을 옮겨왔습니다. 제조업은 구시대적이고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똑똑한 인재들은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로 향했고 공장 노동자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방 세계는 스스로 물리적인 힘을 만들어낼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도 회색빛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신념이 이렇게 거대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서방의 보고서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했지만 그들의 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괴리감이 저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한때 서구 문명의 상징이었던 만들고 생산하는 능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 구조를 재편하면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었지만 그 대가는 바로 물리적 힘을 만들어낼 근본적인 능력 상실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뼈아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조차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미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막대한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받아줄 생산 파트너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저는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한국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제 감정과는 별개로 데이터는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제조업 강점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두가 걷지 않는 길을 홀로 걷고 있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탈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릴 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대한 공장을 유지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생산 공정을 끊임없이 최적화하며 기술 혁신에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부가 가치라는 이름 아래 제조업을 벌인 서구 사회의 흐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0년대 초반 전 세계가 공급망 불안과 생산력 부족에 시달릴 때 한국은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통계 자료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의 로봇 도입률, 제조업 생산성 지수, 그리고 숙련공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수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두 기업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정부와 기업은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제 주변의 동료들도 비슷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미국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에 집중했지만 점차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유리잔의 감촉이 제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 감촉은 마치 한국 제조업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굳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가진 오랜 편견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늘 선진국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조업에서 금융,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화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진화가 아니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빠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단지 멈추지 않고 제 길을 갔을 뿐이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저는 제 뒤에 쌓여있는 책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중 많은 책이 서구 경제학자들의 저서였습니다. 그 책들 속에는 제조업의 쇠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선진화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이론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세계가 망각한 기본을 충실히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이제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역량이 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돈을 들고 왔을 때 그들이 찾던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묵묵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조선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안을 거절했던 바로 그 한국의 조선소 거제였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방문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들의 경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놀라게 했을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 현장 시찰에 동행했습니다. 거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대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도시였습니다. 수십 척의 함선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고 굉음과 함께 강철이 조립되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리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웅장하고 질서정연하며 강력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구시대적이라고 여겼던 제조업 현장이
상상 이상의 첨단 기술과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 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로봇이었습니다. 숭령공의 손길이 필요한 정교한 용접 작업은 물론 거대한 철판을 운반하고 조립하는 일까지 로봇들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거대한 함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기업의 강점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 단위의 생산 기계다. 제 머릿속에 이 문장이 강력하게 박혔습니다. 거제의 조선소는 단순히 생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 최적화된 공정, 그리고 꾸준한 투자와 인력 양성이 빚어낸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거대한 블록 단위로 함선을 건조하고 조립하는 블록 공법은 생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모든 과정은 디지털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차가운 강철 구조물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은 제게 진정한 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듯 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스크린 속에서 AI와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한국은 이곳에서 진짜 미래를 만들고 있었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조와 함께 인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진짜 미래는 화려한 가상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철과 불꽃 속에서 인간과 기계의 협업으로 탄생하는 실제 제품이었습니다. 이곳 거제에서 모든 이론과 추측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 어떤 분석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기술은 스크린이나 보고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용접 불꽃 속에 거대한 크레인의 움직임 속에 그리고 정교하게 조립되는 강철 블록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충격,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냉엄한 현실에 대한 인정. 그들의 눈빛에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제는 그들에게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였습니다. 거제에서의 경험은 저의 오랜 믿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줄곧 첨단 기술이라 하면 소프트웨어, AI,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영역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거제의 현장은 제가 생각했던 기술의 정의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제 집무실로 돌아와 저는 다시 한번 관련 자료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소프트웨어와 금융, 그리고 AI와 같은 보이지 않는 기술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전과 거대한 내러티브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산업용 로봇, 특수강, 그리고 실제 제품 생산이라는 보이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AI는 함선을 만들 수 없고 블록체인은 강철을 용접할 수 없다. 이 명제는 제 머릿속에서 강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알고리즘과 분산 원장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물리적인 실체를 만들어내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세계는 어느 순간부터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디지털 세상의 혁신에 열광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현실 세계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이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려 했고 한국은 강철과 로봇을 통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바닥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꽉 쥐었습니다.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실체의 가치를 세계가 너무 오랫동안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괴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경제 보고서는 제조업의 저부가 가치화를 논했지만 거제에서 제가 본 것은 어떤 첨단 산업보다도 강력하고 필수적인 핵심 가치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를 응시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제조업 비중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소폭 늘려왔습니다. 이 단순한 숫자들의 차이가 오늘날의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한국에 다시 협상을 제안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돈을 받는 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불가능한 갑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그들의 오랜 관습, 즉 법치가 최고이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펜을 책상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양측의 대표단이 다시 서울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법과 규정을 강조하며 한국이 그 틀 안에서 움직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돈이 가장 강력한 협상 도구라고 믿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 냉철하게 생산 능력과 효율성,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미국은 규칙을 통해 통제하려 했고 한국은 능력을 통해 주도하려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켠에서 양측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미묘한 조급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협상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당신들의 기술력을 우리 방식대로 쓰라고 했고, 한국은 우리가 가진 능력은 우리의 방식으로 발휘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중간에 통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화는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양측의 간극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양측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이 모든 것이 저의 오랜 분석 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과정이었습니다. 긴 협상 끝에 한국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액수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시스템 자체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비논리적인 요구, 일방적인 강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산 시스템에 대한 경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낡은 시스템을 거부했다. 이 인식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그들이 어렵게 구축해온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돈이라는 미끼에 팔아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국 내에서 최적의 방식으로 생산하고 자신들의 기술력을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주권과 자부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한국의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거절 이후 국제사회는 거대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미국은 대형 함선 건조를 한국에 맡기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유럽으로 눈을 돌렸지만 유럽은 이미 두뇌만 남고 근육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일본 역시 한때 조선 강국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침체 속에 한국과 같은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감당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제 눈앞의 세계 지도에는 답을 줄 수 있는 국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안 되었고 유럽도 안 되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필요한 능력을 가진 곳이 점점 더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실은 제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공백. 이 단어만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복잡한 첨단 군사 장비를 제때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면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저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생산 불능에 딱지가 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처한 딜레마를 직시해야 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마저 자신들의 규칙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예측했던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심각했습니다. 플랜 B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라 거대한 국제 질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거절은 단순한 협상 결렬을 넘어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권력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한때 돈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무기로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도 그 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여 이상 돈이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책상에 놓인 두툼한 경제학 서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화폐의 힘, 자본의 지배 같은 개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책들은 마치 낡은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권력은 더 이상 금융시장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이제 복잡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능력, 안정적인 생산망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약속된 기한 내에 제품을 공급하는 능력에 있다. 저는 이 명제를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한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화려한 금융기술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땀과 노력이 들어간 생산 능력이라는 냉엄한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업은 더 이상 구시대적이거나 저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1세기의 핵무기와 다름없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생산 능력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가 가진 모든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조업을 전략적 가치보다는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제조업은 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지만 그 견고함의 이면에는 묵묵히 돌아가는 공장들과 숙련된 노동자들의 손길이 있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의 위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국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생산 능력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는 게이트키퍼가 된 것입니다. 마치 TSMC가 첨단 반도체 생산에 대한 접근권을 장악하고 있듯이 한국은 거대한 산업 생산 능력에 대한 전략적 병목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조선소 슬롯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몇 년치 물량이 이미 꽉 차 있었고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제조업 국가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면서 깊은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전 세계가 초연결 사회,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며 현실 세계를 등한시할 때 한국은 묵묵히 물리적 실체를 만드는 길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권력이 아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이는 권력을 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세계가 간과한 본질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돈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저물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규칙을 정하는 시대로 변모한 것입니다. 저는 제 서류철을 덮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오만과 시대적 착각은 저조차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벌인 것을 끈질기게 지켜낸 결과였다. 저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제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필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세계가 제조업을 과거의 유물로 치부할 때 한국은 그것을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끊임없이 투자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투자는 상상 이상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권력은 주인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돈의 흐름을 쫓는 대신 생산 능력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의 오랜 분석틀은 완전히 해체되고 재조립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나 이론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들어내는 물리적 힘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몇 년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권력 방정식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